안녕하세요. 되바라지고 천하의 몹쓸 연인 30대 여성입니다. 평생 효녀 소리 듣고 살던 제게 그 말을 한 건 시댁 어르신들이었어요. 요즘 것들 되바라지고 이기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자기 식구 이야기가 될 줄 몰랐다며 한탄하셨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같은 일을 겪었다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빠른 결단으로 바로 그 썩은 늪에서 발을 뺐겠죠. 사내 커플이었던 남자친구와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매너 좋은 건실한 사람이라 좋았어요. 만나는 내내 크게 다툴 일도 없었고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란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인연을 만나 이 사람에 대해 알 만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이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시댁은 외할머니부터 남자친구까지 3대가 사는 집이었어요.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연애 때는 그게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혼자 지내시는 조부모님이 많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외할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하니 다복한 가정 같고 시부모님이 인정이 많은 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할머님의 존재가 결혼 준비 단계부터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해요. 왜 있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아주 꼬장꼬장하게 생긴 어르신이 눈에 불을 켜고 앉아있는 거예요. 첫인상이 좋진 않았습니다. 바보가 봐도 저분이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구나 느껴졌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할머님. 김연주라고 합니다. 예전에 김가들이 그렇게 개족보를 많이 샀었지. 네? 그래, 너는 어디 김가냐? 구한말에 성씨 사고 팔 때 휩쓸려온 뜨내기가 아니라면 제 뿌리 정도는 알고 있겠지. 아이 참 할머니 또 그런다. 현주 얘 광산 김씨야. 아버님께서도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고 들었어. 으이구 철부지. 네가 뭘 알아? 내가 집안만큼 그렇게 보라고 일렀는데도 그 소리야?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근본은 안 변하는 거다. 나무가 아무리 겉보기에 이파리 번드르르 하고 키만 삐죽 커봤자 밑바닥 근본이 시원찮으면 고작 여우비 한 줄기에도 홀랑 자빠지는 법이야. 첫 대면을 하자마자 느닷없이 족보 타령이라니. 그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 김씨니 이씨니 너무 무의미한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할머님은 친가 쪽 할머니가 아니라 외가 쪽 할머니였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눈치껏 그냥 웃으며 최대한 필요한 대답만 했죠. 듣자 하니 할머님은 제가 집에서 조신하게 신부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한다는 걸 싫어하셨고 남편과 같은 회사 같은 직급이라는 건 더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와는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세계에서 사는 분이셨어요. 아무리 옛날 분이라고 하셔도 그렇게까지 사고가 옛날에 머물러 계신 분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죠. 더 당황했던 건 할머님께서 그렇게 무례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다들 그저 웃으며 쳐다보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손님이고 아들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제 기분도 살피는 게 예의 아닌가요? 솔직히 그때부터 결혼이 좀 망설여졌어요. 부모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못마땅해 하시긴 했지만 나이 드신 분이라 그럴 수 있다고 일단 지켜보자고 하시더군요. 시 외할머니 문제만 아니면 결혼 준비는 순조로운 편이었어요. 그런데 신혼집 문제로 제동이 걸렸죠. 둘 다 집에 욕심은 없어서 출퇴근이 쉬운 동네에 구축 소형 아파트를 알아보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망설이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기 현주야, 좀 큰 집으로 보는 건 어떨까? 17평이면 충분하잖아. 더 큰 집이 필요해? 애 클 때까지도 괜찮을 거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왜? 우리 예산도 생각해야 하잖아. 그게 우리 할머니 모시고 사는 건 어떤가 해서. 전 그때 외계어를 들은 줄 알았어요. 너무 황당해 남자친구를 빤히 바라보기만 하자 남자친구도 민망한지 황급히 변명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막상 그 집에서 나와 떨어져 살려고 하니 마음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먼저 함께 살고 싶다고 한 건 할머님이셨던 겁니다. 제가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꼬치꼬치 캐묻자 실토한 거예요. 결혼을 막을 명분은 없고 일하는 손주 며느리는 탐탁지 않으니 할머님께서 직접 우리 집에서 사시면서 밥을 해주시겠다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안 될 것도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귀한 손주 집안일 거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한다고 쳐요. 근데 곧 아흔이잖아요. 시댁살림도 전적으로 어머님께서 다 하시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아흔 할머님께 밥상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거기다 구시대적인 성향으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할머님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안 되는지 제 의견을 조곤조곤 설명했죠.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님께서 따로 만나자고 하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영준이한테 할머니 모시고 사는 거 안 되겠다고 했다며? 근데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이해가 안 된다니 어떤 부분이 안 되시는 걸까요? 영준 씨한테는 이해가 되도록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요. 영준이가 어려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15년 전부터는 아예 들어오셔서 같이 살다 보니 제 외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 영준이 외할머니도 하나밖에 없는 외손주라고 많이 아끼시고 막상 결혼에 따로 산다고 하니 마음이 아픈지 요즘 많이 적적해 하셔서 말이야. 그래도 제가 모시고 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흔 바라보시는 할머님께 살림 맡긴다는 말은 더더욱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멀리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주말에 찾아뵐 수도 있는 거리잖아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연세도 있으시잖아. 모시고 살아도 그게 몇 년이나 되겠니? 아무리 길게 봐도 10년인데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영준이는 마음이 기운 것 같은데 너가 싫다고 하니까 영준이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 그렇게 결혼하면 네 마음도 안 편할 거 아니야. 내조 그거 별거 아니야. 남자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내조지. 아무리 마음이 안 편해도 모시고 살면서 겪게 될 문제로 불편할 마음만 할까요? 저도 무턱대고 시댁 식구랑 합가하는 게 싫은 건 아니었어요. 막말로 외국에서 사시다 들어와 갈 곳 없는 분이면 생각해 봤겠죠. 모실 분이 하나도 없이 둘이 살다 결혼하는 거면 애초에 고려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을 비롯해 모실 수 있는 자식이 넷이나 있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사시고 계시잖아요. 본인 욕심 앞세워 외손주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결혼을 미루겠다고요. 그렇게 손주 결혼시키는 게 안타까우시고 아쉬우시면 제가 10년 뒤에 결혼하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무척 당황해 하시다 급기야 불쾌한 기색을 보이시는 겁니다. 저는 할머니 모시고 살기 어렵고 할머님께서는 영준 씨랑 계속 살고 싶으시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기가 막혀서 정말. 어른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한다는 말이 결혼 안 할게요니? 너 결혼이 우스워? 아니면 어른이 웃음니? 지금 협박하는 거야? 나 원참 이렇게 되바라진 애를 봤나? 됐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전 졸지에 버릇없는 어른과 기싸움하는 되바라진 애가 되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상했고 저에게도 예의를 차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다고 협박할 생각으로 한 말은 아니었고요. 진심으로 차라리 결혼을 미루는 게 낫지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머님도 그랬지만 남자친구도 길어봐야 10년인데 좀 참아주면 안 되냐고 했어요. 그 10년 참아주면 자기가 평생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살겠냐고요. 급기야 싸움이 커져서 그럼 그 10년 참아줄 수 있는 여자 만나라고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난리였어요. 시부모를 모시고 살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시할머니라뇨. 손주 며느리라고 귀하게 대해주시는 분이라도 망설일 판에 첫 만남에서부터 족보 운운하며 무시하셨던 분이잖아요. 차라리 잘 됐다고 조상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금방 털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렇게 헤어진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도 아는 체 하지 않았고 눈치 보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동료들한테 헤어진 게 아니라 좀 싸웠다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결혼 준비 중에 많이 다투지 않냐며 청첩장이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겠다고요. 그래서 불러다 말했어요. 우린 헤어진 거고 그 이유는 할머님을 모시는 문제 때문이라고요. 누가 묻거든 하나도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척 당황해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정말로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본인한테는 고작 할머니 모시는 일이 결혼까지 엎을 일이 아니었다면서요. 냉전이 아닌 이별이라는 걸 알자 매일같이 설득하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라고 헤어짐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어영부영 끌려가다 곤란한 상황에 휘말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회사에 뜻밖의 인물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예비 시아버님이었죠.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정중히 사과하셨습니다. 예상했던 일인데 아버지로서 중재하지 못했다고요. 지금까지 장모님이랑 함께 살면서 이래저래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이 많았지만 이 영준이 결혼까지 엎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내가 중재해야 했는데 이 장모님 앞이라고 너무 말을 아꼈어. 아버님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영준 씨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했더라면 저도 파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단순히 할머니를 모시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거 잘 안다. 인생 중대사를 결정하면서 네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제 효심만 앞세워 너를 배려하지 않은 그 무모함에 실망한 거겠지. 내가 영준이 대신에 약속하마. 할머니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 거다. 그러니 영준이 덜 자란 진심 때문에 너희 두 사람의 인연을 놓치는 말아주렴. 결혼은 효도를 나누는 게 아니라 둘이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거잖니.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 한 번만 더 마음을 열어다오.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의 진심 어린 그 사과에 전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몇 번 만나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셨어요. 늘 어머님 뒤에 서서 말을 줄이고 계신 분이라 같은 의견인 줄만 알았거든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바쁘셔서 살피지 못한 부모의 빈자리를
외할머니께서 지극정성으로 채워주신 탓에 아들의 마음속에 부모의 생각보다 할머니란 존재가 너무 커져버린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보니 정작 자기가 챙겨야 할 네 사람이 누구인지 잠시 잊어버린 것 같다고요. 너무 신사적이고 정중하게 부탁하셔서 차마 그 앞에서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남자친구는 제게 와서 다시 진심을 전하더군요. 자기가 너무 욕심이 과했고 자기 바람을 너무 당연하게 제게 요구했던 걸 사과하면서요. 그래서 오랜 대화 끝에 다시 시작하게 됐고 저희는 결혼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엔 저도 뭘 몰라서 모시고 살지 않고 자주 뵈러 가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죠. 이번 주말에 남양주 가서 하루 자고 오자. 또? 지난주에도 가서 자고 왔잖아. 이번 주는 좀 쉬면 안 돼? 할머니가 나 좋아하는 꽃감 사다 놨다는데 어떻게 다음에 간다고 해. 그럼 당신만 갔다 와. 나는 쉴 테니까. 그냥 좀 같이 가면 안 돼? 하룻밤 자고 오는 거잖아. 그게 지금 몇 번째인데. 우리 지금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할머님은 한 달에 못해도 두세 번씩 꼬박꼬박 뵀어. 그것도 갈 때마다 자고 오고. 나같이 이렇게 시댁에 자주 가서 자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이게 남들하고 비교할 일이야? 상황이 다르잖아. 할머니께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또 그 소리.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그렇게 할머니랑 헤어져 살기 싫으면 결혼 늦게 하자고. 그것도 싫다고 그럼 헤어지자고 했던 거 중재 잘하겠다고 한 거 잊었어? 그래서 우리끼리 살잖아. 당신도 자주 보러 가면 되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말이 바뀌는 건데? 할머니가 보고 싶어하는 당신만 가면 되는 거잖아. 나 간다고 반겨주셔? 일하는 손주 며느리라고 얼마나 언짢게 생각하시는지 아시면서 그래? 제가 아예 안 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로선 한 달에 한 번도 많다고 생각해요. 주중에 내내 일하는데 주말마다 시댁에 가면 전 개인적인 일은 언제 보나요? 친구는 언제 만나고 스트레스는 언제 어디서 풀겠어요? 급기야 저는 그 문제로 초기 유산을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임신인 줄도 모르고 겪은 일이라 생각보다 충격이 크진 않았어요. 다만 최근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남편이 좀 밉긴 하더라고요. 반면 남편은 유산의 스트레스에 영향이 있을 거란 의사의 말에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뒤로는 남양주는 혼자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온 거예요. 오는 길에 연락을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집 17평, 신혼살림 차린 후 누구도 와서 자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럴 자리도 없지만 누군가 자고 간다면 좁은 거실에 이부자리를 펴드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을 모시고 와서 당연스레 안방을 내어드리더라고요. 안방이 뭐 별거예요. 내어드릴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제게 너무 배려가 없잖아요. 회사에서는 하나하나 말하지 않아도 센스 있게 다 알아먹고 일 처리가 빠른 사람이 어떻게 할머니 문제에선 문제점을 못 느끼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나 싶을 정도로요. 게다가 할머님께서 거기까지 오셔서 그냥 가만히 지내고 가셨겠어요. 작정이라도 한 듯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반찬이 간이 하나도 안 맞아. 입에 안 맞으세요? 너무 급하게 오셔서 빨리 대접해드릴 수 있는 걸로 주문했어요. 다음엔 좀 더 신경 쓸게요. 주문? 지금 이거 다 주문한 거냐? 네? 네. 저희가 집에서 요리를 해먹을 시간이 없어서.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영준이 너 어쩌냐?
이래서 어떻게 밖에서 일을 하고 다녀? 괜찮아, 할머니. 뭐 요즘엔 다 이렇게 사 먹는데 뭐.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남들도 다 이렇게 살더라고. 이래서 요즘 젊은 것들이 아프지. 사다 먹는 음식이 얼마나 안 좋은데. 그래서 여자가 집안에 들어앉아야 한다는 거야.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자가 버는 돈이 돈이냐? 난 안 먹을란다. 안 먹으면 어쩌시게? 그럼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 가서 전복이라도 얼른 사와서 죽 좀 끓여드릴까? 현주 네가 가서 사와라. 저 남편이랑 직급도 같고 버는 돈도 거의 비슷해요. 담당 프로젝트에 따라서 성과급이 좀 다를 뿐이죠. 남편이 더 벌 때도 있고 제가 더 벌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할머님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여자한테 남자보다 더 큰 돈을 주진 않는다고 생각하신 분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전 기본적인 예의와 눈치가 있었으니까요. 할머님께서 배려 없이 나오신다고 저도 똑같이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까지 들어간 저를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진 않았고요. 맞든 틀리든 부모 교육 운운하실 분인 거 뻔하니 참은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할머님께서는 한 달에 많으면 3번씩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시아버님도 힘이 돼주진 못했어요. 막상 결혼해서 보니 아버님 목소리가 그리 크진 않더라고요. 남편이 모셔오지 못할 때는 어머님께서 직접 할머니를 모셔다 주고 가시곤 했습니다. 올 때는 본인이 직접 해오신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귀한 외손주 끼니 챙겨야 한다는 거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남편은 할머님께서 해주신 반찬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셔서인지 간이 좀 센 편이셨어요. 제 입엔 너무 짜서 먹기 힘들 정도였는데 그나마 남편은 익숙한지 먹기는 먹더라고요. 그런데 양이 워낙 많다 보니 결국 다 먹지 못하고 상해서 버리는 일이 많았죠. 문제는 냉장고에서 반찬이 썩어가는데도 남편은 손도 안 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냉장고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하루는 날 잡아 맛이 가거나 물러서 먹지 못하는 반찬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그 순간에 할머님께서 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할머님께서 귀한 외손주 먹이려고 가져온 음식을 막 갖다 버린 못돼 먹은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너 지금 뭐하니? 이걸 왜 다 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다 먹지 못해서 상해서 그런 거예요. 영준 씨도 집에서 밥 먹는 일이 거의 없어요. 많으면 이게 얼마나 많다고 이걸 다 못 먹어? 너가 잘 차려줬니? 끼니 때마다 잘 챙겨줬으면 다 먹지. 영준이 얘가 할머니 반찬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가 잘 챙기면 이런 일이 생겨? 어머 세상에. 엄마 이것 좀 봐. 멸치며 겉절이며 아주 곤죽이 됐네. 아까워서 어떡해? 못돼 먹은 것. 영준이가 안 먹기는 뭘 안 먹어. 집에서 살 때는 없어서 못 먹고 밥 2공기씩 비웠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 고의한 것 같으니라고. 할머님께서는 성질을 못 이기시고 싱크대에 있던 양동이를 그대로 밀어버리셨어요. 그게 보통 무게가 아니었는데 미처 제가 손을 쓰기도 전에 양동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온갖 음식이 한데 섞여 부엌이 난장판이 된 건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보니 흰 소파와 카펫까지 튀었더군요. 그 순간엔 너무 놀라서 당황스러워서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노려보시며 분노하시는 할머님을 모시고
다시 나가셨죠. 30분 후 퇴근 후 동료들과 스크린 골프를 간다던 남편이 급하게 돌아왔어요. 그때까지도 전 음식물 쓰레기로 난장판이 된 부엌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할머니 모시고 올 거라는 거 왜 말 안 했어? 그거야. 자주 있는 일이니까. 비밀번호는 왜 알려드린 건데? 나 집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건. 진짜 이건 아니다. 진짜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정말로 할머니 보는 앞에서 이 음식 다 버렸어?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렸다고?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해야지. 당신이 안 먹고 쓰레기처럼 쌓아둔 냉장고 청소하던 중에 어머님이랑 할머님이 집주인 허락도 없이 비밀번호 치고 들이닥친 거지. 전 남편이 변명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가서 보란듯이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를 챙겼어요. 너 뭐해? 어디 가려고? 그렇게 할머님이랑 같이 있고 싶으면 같이 있어. 내가 빠져줄 테니까. 남은 짐 정리는 주말에 하러 올게. 서류는 연차 맞춰서 같이 제출하자. 잠깐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짐 정리라니, 서류라니. 이건 진짜 아니야.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거야? 우리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는 건 맞고 난 진짜 아닌 것 같아. 10년? 아니, 나는 이렇게는 한 달도 못 살아. 내가 왜? 너가 대답해 볼래?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래전 친정아빠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훗날 결혼하거든 딱 하나만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너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황은 반드시 도망치라고요. 아빠는 절 일방적인 희생만 하며 살라고 키우지 않았다면서요. 그 말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머리를 한 대 쾅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친정에 들어갔고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이혼하겠다는 결심은 반은 진심이고 반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제 가족 노릇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은 이튿날 바로 찾아와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연차를 내고 아예 드러누워 있는 상황이라 친정아빠가 무척 화를 내셨어요. 고개도 들지 못하는 남편에게 엄청나게 호통을 치셨고요. 할머님 모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할머님과 저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태도를 꼬집으셨죠. 효도는 중요하고 부부간의 정과 의리는 아무것도 아니냐면서요. 남편은 그저 죄송하다, 제가 생각이 짧았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면서 울더군요. 눈물까지 보일 줄은 몰랐어요. 정이 뭔지 그 모습에 저도 그냥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더군요. 이혼한다고 해도 찝찝한 마음이 남아있던 걸 보면 그때까지는 참을만 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날 남편 앞에서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남편은 신혼집에는 절대 시댁 어른들을 모시고 오지 않겠다는 약속과 제가 원하지 않을 경우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에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약속, 한 번만 더 시댁 문제를 일으킬 땐 바로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죠. 그 이후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고 연을 끊은 건 아니고 가끔 필요한 연락도 하고 보낼 것도 보내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댁 문제를 단칼에 정리하자 부부관계는 빠르게 좋아졌죠. 그러던 중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발밑이 푹 꺼진 것처럼 절망적이었는데 남편은 제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엄마, 암이래. 장모님이? 갑자기?
야, 어떡하냐. 수술하면 되는 거지? 다행히 비교적 초기 발견이라 수술하고 항암하면 괜찮을 거라곤 했대. 하지만 암이잖아. 나 너무 무서워. 괜찮으실 거야.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나 아는 형도 전립선 암에 걸렸었는데 곧 있으면 완치 판정 받는다더라.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진짜 괜찮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이번 주에 같이 충주 좀 내려갔다 오자. 이번 주에? 야, 나 이번 주에 남양주 가기로 했는데. 한 주만 좀 걸러. 매주 찾아뵙는데 한 주 정도 처가 간다고 뭐라고 하시겠어? 그렇긴 한데 할머니 때문에. 야, 감기 걸리셨나 봐. 그래서? 기력이 없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나만 찾는데. 그래도 내가 있으면 밥은 좀 드신다고. 야, 날이 갈수록 더 기력이 쇠해지셔서 걱정이야. 아, 근데 좀 서운하다. 할머님 연세 있으니 더 걱정되는 건 알겠지만 우리 엄마나 내 생각은 안 해? 그래도 명색이 사위인데 이런 일에 그냥 모른 채 하겠다고? 모른 채라니. 전화 드리면 되지. 굳이 찾아갈 필요 있어? 당신도 어차피 우리 집에 안 가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순간 정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니와 경우가 다르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눈밖에 난 짓을 했어도 오면 환영해 주세요. 엄마는 분명 아픈 몸으로도 사위 온다고 음식도 차려놓고 기다리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면 손주 기죽어 살까봐 깎아내리기 바쁜 시댁이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혼자 찾아뵙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조기 발견이라도 암은 암이라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서 일주일 새 3kg나 빠질 정도였죠. 그런데도 남편은 눈앞에 있는 줄지 않는 제 밥 공기보다 남양주에 있는 할머니 걱정에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한숨을 쉬더군요. 시댁도 그래요. 사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돈일인데 위로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 그 와중에도 가끔 남편 손에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것도 들려보내는데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된 거지 연을 끊고 지낸 것도 아닌데 어쩌면 연락 한 통이 없을까 너무 야속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전달하지 않은 건 아닐까 싶어 물었더니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아니, 말했지. 근데 별말 없으시더라고. 요즘엔 암도 관리병이라서 꾸준히 잘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너가 너무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야, 현주야. 쓸데없다니 그래도 암은 암인데 좀 그렇지 않아? 막말로 어머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우리 집에서 신경도 안 쓰고 당신한테 어차피 관리병인데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 괜찮겠어? 안 서운해? 안 서운할 것 같은데? 장모님 젊으시잖아. 그 일이 너무 서운한 나머지 진심으로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란 서로의 감정을 함께 짊어지는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제가 그리 힘이 되어주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겠죠. 저 역시도 이런 문제까지 각자 해결하고 감당해야 한다면 굳이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존재일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전 드디어 사돈 안부를 묻나 했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하시더라고요. 할머님께서 구순을 앞두고 계셨거든요. 남편 말로는 시외가 식구들이 모여 식사할 거라고 했었고요. 그래도 그날은 참석해야지 하고 있던 차였는데 시어머니께서 구순 잔치를 여신다는 거예요.
영준이 외가가 해남인 건 알지? 다음 달 초에 그 동네 가서 구수년 하기로 했다. 그렇게 알고 첫 주 금요일에는 시간 비워놔라. 마을 어르신들 모시고 이래저래 음식 준비할 게 많으니까. 연차 같은 거 쓰면 된다며. 영준이도 그날 연차 쓴다더라. 첫 주 금요일이요? 아, 어머니, 그날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들으셨겠지만 저희 친정어머니 수술 날짜가 잡혀서요. 그래? 무슨 수술을 그날 한다니? 근데 너는 친정오빠도 있는데 굳이 네가 갈 필요가 있어? 네? 당연히 큰 수술 하시는데 가봐야죠. 요즘 암은 감기 같은 거라는데 굳이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겠니? 암 환자야 세고 셌지만 아무리 100세 시대라도 구순맞이한 노인들은 은근히 없어. 그런 날 유일한 손주 며느리가 빠지겠다는 거야? 어머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감기요? 유난이요? 어머님께서 암에 걸리셨어도 그 말이 용인 되겠어요? 그래, 나라면 굳이 별것도 아닌 일에 자식까지 와서 걱정 안 끼치겠다. 자식들이 수술실 앞에 진을 치고 있어봐야 잘 될 수술이면 잘 될 거고 안 될 수술이면 안 될 건데 네가 있어도 도움되는 거 없잖아. 구수녀는 사람 손 하나 있으면 일이 쉬워지고 면도 살고. 더는 대꾸할 말도 없었습니다. 상식이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이렇게 짐 빠지는 일인 줄 몰랐어요. 꼭 참석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끝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전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했죠. 그날 저녁 남편이 오자마자 물었어요. 친정엄마 수술과 할머님 구수년이 겹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요. 어머님은 할머니 구수년에 참석하라는데 네 생각은 어떻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은근슬쩍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말이라도 당연히 병원에 가야지라는 말을 기대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희 엄마는 어차피 낫겠지만 할머니 구수는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크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구순을 넘기신 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말씀만 아니었더라면 구수년 잔치 참석은 못해도 직접 찾아뵙고 축하도 해드렸을 거고요. 하지만 이건 특수한 경우잖아요. 남편이 구수년 대신 병원에 함께 가겠다고 했으면 마음만 고맙게 밟고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온종이라는 구순잔치에 연차까지 내고 가서 일송 거들라는 것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구순년 같은 큰 잔치를 왜 주말에 안 하나 했더니 남편 외삼촌 사정 때문이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맥주 한 캔 마신다는 게 서로 술이 좀 들어갔어요. 술에 취하더니 남편은 거리낌 없이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생일잔치인데 가서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고요. 저희 엄마는 보나마나 살아 돌아올 수술이겠지만 할머니야말로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면서요. 물론 연세가 많긴 하지만 할머님 구순이신데도 정정하십니다. 어머님이랑 드라이브도 자주 가시고 신혼집에 매주 왔다 갔다 하신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연세에 이도 소화 능력도 좋으셔서 고기도 잘 드세요. 다른 때 같으면 100번 양보해서 그냥 갔을 일이지만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자마자 피식 웃더군요. 뭐? 또 이혼 쇼라도 하게? 뭐? 이혼쇼? 너 결혼 전부터 너무 뻔한 패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헤어짐을 무기로 앞세워서 목적 달성하려는 거 말이야. 나 너 이렇게 이혼 이야기 쉽게 하는 애인 줄 몰랐다. 지금 이게 쇼 같아? 내가 지금까지 그냥 너 겁이나 주려고 이혼 꺼낸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이번엔 좀 강하게 나가려나 본데 이번엔 나도 그냥 못 넘어가. 다른 날도 아니고 구순이야 구순. 돌아가실 때 가장 가까운 기억부터 떠올리시고 돌아가실 텐데 좋은 기억 충분히 남겨드리고 가고 싶다고. 자꾸 별것도 아닌 암 가지고 유난 떠는데 나한텐 장모님 암보다 할머니가 더 중요해. 알겠어? 너 지금 말 다 했어? 말 다 했다. 이혼? 아 그래 해. 근데 이혼은 하더라도 구순년에는 가. 가서 손주 며느리 노릇은 다 하라고. 미련 없이 이혼해 줄 테니까. 이튿날 술에 취해 과했다고 사과하더라도 다시 생각해 볼 일도 아니었지만 남편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시위라도 하듯 안방문을 쾅 닫고 먼저 출근해 버렸어요.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싸웠다는 티를 다 내고 다니더군요. 오죽했으면 동료들이 다 불편해서 양쪽 눈치를 살피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상사는 농담처럼 둘이 너무 자주 싸우는 거 아니냐고 하고요. 연애와 결혼은 정말 다르다는 걸 저희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물론 이혼은 하겠지만 남편 말대로 시댁 잔치에 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보내신 문자 메시지에 답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병원 측 일정 변경으로 친정엄마 수술 날짜가 미뤄진 거예요. 더불어 좋은 소식과 함께 당황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의 소식 이후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는 걸 느끼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게 임신 탓이었다는 거예요. 벌써 임신 15주가 넘어가도록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제가 생리 불순도 있고 착상혈을 생리로 착각했으면 그럴 수 있을 거라더군요. 입덧도 없었고 집안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요. 솔직히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암담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다시 돌이킬 생각은 없는데 아빠 없이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찍 이부자리에 들어 고민에 뒤척이고 있는데 뒤늦게 온 남편이 은근슬쩍 침대 위로 올라오면서 그러더군요. 다음 주인 거 알지? 꼭 참석해. 그 한마디에 갑자기 이성의 끈이 뚝 끊어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랬죠. 당장 이혼 서류 써주면 참석하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진심인가 싶은 얼굴로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할머니 구순잔치 가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빨리 써. 안 쓰면 안 가. 너 진짜 끝까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쓸게. 내가 못 쓸 줄 알아? 그렇게 제 손엔 손쉽게 이혼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시댁 행사 직전 함께 가서 이혼 서류도 접수했어요. 천년 만년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혼인 서약서에서 나눈 말들이 무색하게 결혼 생활이 끝난 거죠. 구수년에는 남편과는 따로 갔습니다. 친정 오빠한테 부탁해서요. 굳이 다 끝난 마당에 거기까지 가서 의리 지킬 필요가 있냐고 했지만 전 다 생각이 있었어요.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기꺼이 동행해 주었죠. 마을 어귀엔 축 양순의 여사님 구순 탄신이라고 적힌 가로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꽃분홍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할머님께서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거나 대꾸하지도 않으셨어요. 민망하게 서서 쳐다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와서 절 일더미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임신 초기라 저도 몸을 사려가면서 일을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10분이면 깎을 감자를 1시간 동안 붙들고 있는 식으로요. 나물 하나를 잡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니 열받은 시어머니께서 한 소리 했나 보더라고요. 마을 어르신들도 농담처럼 며느리가 아니라 공주님을 매셔왔네라고 하시고요. 결국 남편이 와서
짜증스레 그러는 거예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그냥 가. 보는 눈도 많은데 뭐 하는 거야? 약속대로 이혼 서류 줬으면 너도 제대로 해야지. 일부러 그러냐? 미안한데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거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는 일 없이 덕담이나 나누고 있는 너도 거들지 그래? 입만 바쁘게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표도한다고 자랑이라도 하게? 제가 비아냥거리자 남편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거기까지 갔는데 제가 왜 가나요? 아직 이벤트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수술 날짜가 미뤄졌다고 밝히지 않았으니 남편은 그날이 친정엄마 수술날이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언급은 이런 방구도 없더군요. 수술은 잘 들어가셨대? 수술 잘 되실 거다. 그 한마디만 했어도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비로소 잔치가 시작되기 직전 내내 모른 척 하시던 할머님께서 저를 붙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란 모름지기. 첫째도 남편이 우선이요. 둘째도 남편이 우선이어야지. 너 오늘 안 왔으면 난 평생 너 안 볼 생각이었다. 사람이 공부하고 깨쳐야 되는데 너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안 좋았어. 이번 일로 너도 깨우친 바가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는 영준이 말 잘 따르고 살아라. 제가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하자 어른이 말하는데 버릇없이 대답도 않고 웃기만 하냐고 혀를 차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애가 이렇다고 시집아 고분고분 내하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거들고요. 그러자 시외삼촌은 기다렸다는 듯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것들이 예의를 못 배워먹은 탓에 어쩌겠어. 이게 다 가정교육이 문제지. 영준이 저는 정신교육 좀 받아야겠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결혼하고 애도 안 갖고. 너도 요즘 젊은 것들처럼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 내일 하시는 영준이 할머니 생각을 해서라도 얼른 증손주 보일 생각을 해야지.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나? 확실히 생각이 얕아. 저밖에 모르더라고. 너네 혹시 피임하니? 영준이 저 효자가 하자고 할 리는 없을 거고 너가 하자는 거야? 저는 마당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저희 대화에 귀 기울이는 분들이 많았어요. 누가 누구 보고 생각이 얕고 이기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교양 있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서 조카 며느리 피임 문제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나요? 평소 같으면 어쩔 줄 모르고 뜨거워진 낯을 가리기 급급했겠지만 이미 결심이 선 저는 언제 준비한 한 방을 터뜨릴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그 순간이 온 거고요. 식이 시작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들 몰아세우니 아무래도 선물은 미리 드려야겠네요. 전 가방에서 준비한 초음파 사진을 건네드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물건에 한참 들여다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셨어요.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시는 게 제 임신이 그들에게는 확실한 축복이라 기분이 좋더군요. 천국과 동시에 지옥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였으니까요. 뭐야, 너 임신했어? 아니 대체 언제? 영준이 그것도 아무 말 없던데. 엄마, 이것 좀 봐요. 영준이 애가 졌대. 뭐야? 정말이야? 몇 주래니? 예정일이 언제야? 세상에, 네가 그래도 본부는 잊지 않았구나. 나는 너 애 안 갖는다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엄마, 소원이 영준이 증손주 보고 가시는 건데 이제 됐어. 엄마는 참 운도 좋아. 근데 보실 수 있으실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이혼 서류가 정리되는 대로 캐나다에 가기로 했거든요. 한껏 들떠있던 그들의 머리 위로 그야말로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듯 서로를 살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그게 무슨 말인지 거듭 묻기에 이해가 편하시게 말씀드렸습니다. 임신은 임신인데 이혼 서류 접수해서 곧 남남이 될 거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났어요. 마을 사람들과 친인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게 삿대질하며 야단하셨죠. 그때 다른 집에 가 있던 남편이 와서 그 소란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그래? 현주 얘가 사고 친 거야? 예, 영준아, 현주 얘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임신했는데 이혼한다니? 그게 지금 말이야 뭐야? 임신? 무슨 임신? 어머, 너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이거 봐라. 너 영준이한테도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혼이라니? 이혼은 무슨 이혼? 부부간의 이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들도 받아들여서 그제 함께 서류 제출하고 왔어요. 그러니 문제될 것도 없고요. 야, 김현주, 너 임신했단 말 없었잖아. 지금 이거 사실이야? 야, 그런데도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갔다고? 임신이랑 이혼이 무슨 상관인데? 내가 임신했다고 지금 이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을 견디고 살아야 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장모님 암 수술 날에 자기 할머니 구순연잔치 음식하라고 시켜? 뭐? 야, 그건... 너 오늘 한마디도 없더라? 오늘 엄마 수술 날인 줄 알았으면 장모님 수술은 어떻게 되시는 거냐 물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넌 사위 아니야? 나만 이 집 며느리야? 어떻게 남처럼 종일 할머니. 네가 무슨 8살 먹은 애야? 제 이야기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졸지에 장모님 암수술도 나몰라라 한 파렴치한이 되었고요. 어머님께서는 얼굴이 새빨개져선 항변하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암이라고 그렇게 설레발을 떠니? 수술하면 된다고 했다면서 굳이 이런 날 얘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아유, 희정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세상에 친정에 그렇게 큰일이 있는데 애를 데려다 일을 시켰단 말이야.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형수 좀 심했어. 아무리 구순년이라고 해도 그렇지. 나 어렸을 때도 이 정도로 며느리 사정 안 봐주면 악덕 시어머니 소리 들었어요. 야, 영준이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처 네가 챙겨야지 등신처럼 뭐 하는 거야? 네 엄마가 그런다고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나는 이 이혼 찬성이네. 세상에 사람들이 어쩜 그래? 자기 일에는 가족이고 며느리 일에는 남일이야? 잔치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축하와 덕담은 온데간데 없이 시댁과 남편에 대한 비난으로 얼룩졌죠. 어지간하면 은근슬쩍 돌려 말할 법도 한데 꽤 직설적인 비난도 많았어요. 알고 보니 동네 사람들은 이미 떠난 할머니께서 고향에 와서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주말도 아니고 평일 토박이 남편들의 성화에 떠밀려온 여자들과 뒤늦게 자리 잡아 할머님 얼굴도 모르고 마을 행사에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모았어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옛날같이 환갑잔치 같은 어르신들 생신을 온 마을이 나서서 축하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 길로 그곳을 빠져나와 기다리고 있던 친정오빠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짐을 정리해 친정으로 들어가 그 모든 사실을 밝혔죠. 부모님께서는 참을 만큼 참았고 할 만큼 했다며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친정으로 쫓아왔지만 아빠와 오빠까지 나서서 얼씬도 못하게 했고요. 회사는 그만두었어요. 가까운 동료에게 이혼 사실을 흘렸고 남편의 평판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꼬꾸라졌죠. 남편은 졸지에 그랜드 마더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마마보이처럼 할머니밖에 모르는 남자라면서요.
친정엄마 수술도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감기 같은 질병이라던 암으로 10kg가 넘게 빠지셨지만요. 지독한 항암 치료를 하시느라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시고 한순간에 10년은 더 늙어버리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사이에 저는 임신한 몸을 챙겨야 했고 이래저래 이혼으로 머리도 많이 아팠죠. 남편이 숙려 기간에 이혼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소송을 하게 됐거든요.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이혼하냐고 난리를 쳤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나라엔 부모가 원수여도 애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남편은 뒤늦게 사정하긴 했어요. 진짜 이혼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오기로 했던 거라고. 진짜 이혼까지 갈 생각은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절머리 나는 막말로 없던 정까지 깔끔하게 떨어지게 했죠. 네 엄마 수술도 잘 끝났다며. 네 엄마가 죽었냐? 죽지도 않았는데 왜 사람이라도 죽은 것처럼 영준이만 나쁜 사람을 만들어? 우리 엄마 구수년에 그 깽판을 쳐놓고 영준이 애까지 가진 몸으로 뭐 이혼? 너 지금 그게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니?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은 어머님 귀로 고스란히 들어갔겠죠. 그렇게 전 혼자 무사히 아들을 낳았어요. 혼자서 애 낳는 거 거뜬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조리원에서 혼자 지내보니 서럽더군요. 결혼 잘못해서 제 팔자도 애 팔자도 사나워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집에 돌아왔더니 전 남편이 애 좀 보여달라고 사정사정 하더군요. 집 앞까지 왔는데 현관으로 애 우는 소리가 들리니 발을 동동 구르더래요. 그러면서 기어이 안 된다는 아빠를 밀치고 들어와 애를 본 겁니다. 거기까지 들어온 이상 저도 딱히 말리진 않았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자기 애를 바라보는 그 표정이 볼만했거든요. 쓸데없이 면접 교섭으로 소송하게 되는 게 싫어서 몇 번 더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제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건지 무리한 요구를 하더군요. 저기 현주야, 우리 연우 할머니도 궁금해 하시는데 한 번만 좀 만나게 해드리면 안 될까?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살면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 참나, 또 그 소리.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 할머니 100세도 거뜬하실 것 같아. 그리고 난 당신만큼 당신 할머니가 안쓰럽지 않아서 굳이 내 아들 거기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그러지 말고 할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지 너한테 그렇게 실수한 건 없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딱 한 번만 좀 보여줘. 어? 전 남편은 저한테도 저희 부모님께도 땅에 이마를 딱 붙이고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정 거들떠 보지도 않을 생각이었지만 친정엄마가 한 번은 보여드리라고 하더군요. 할머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다고요. 괜히 나중에 마음에 얹힌 후회하지 말고 최소한의 도리를 해서 인간적 품격으로 맞서라고 했죠. 그래서 아이가 6개월쯤 됐을 때 보여드린 거예요. 어머님은 여전히 탐탁치 않게 보면서도 손주를 품에 안자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시할머니께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거기까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는 역시나더군요. 그래서 언제 합칠 거니? 합칠 거면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합쳐라. 네? 합치다뇨? 제가 왜요? 왜요라니? 정우 생각해서라도 얼른 합쳐야지.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산다는 게 말이 돼? 네가 집으로 들어와야 나도 우리 엄마도 정우 자주 보러 가고 그러지. 정우요? 정우가 누군데요? 영준아,
너 말 안 했니? 애 이름 바꾸라고 했잖아. 아이, 엄마. 아직 합치지도 않았는데 뭐가 급하다고. 너 듣자 하니 애 이름 네 아버지가 지어주셨다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니? 애 이름은 애 아빠가 지어야지. 애 아빠 허락도 없이 네 멋대로 이름을 지어다 올려? 당장 정으로 바꿔라. 그게 애 사주에 좋은 이름이라더라. 설마 저희 재결합 기대하고 계셨어요? 야, 황영준. 내가 이래서 안 온다고 한 거야. 나는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를 하러 온 건데 쓸데없는 희망을 가지시잖아. 어머니, 저 죽어도 재결합 안 해요. 우리 연우한테 엄마가 불행한 모습 보이면서 키우는 것보단 아빠 없이 행복한 웃음으로 키우는 게 천만 배 나으니까요. 다시는 별일 없을 겁니다. 가볼게요. 어딜 가? 방금 왔으면서 이렇게 빨리 간다고? 이 퇴바라지 몹쓸년 같은 이라고. 갈 거면 너 혼자 가라. 애는 내놓고 가. 야, 황영준, 당장 비켜. 지금부터 내 몸, 연우 몸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납치로 신고할 거야. 납치라니. 내가 애 아빠인데 납치는 무슨 납치? 양육권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신체를 구속하고 애를 가지고 협박하는데 이게 신고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밖에 우리 오빠 기다려. 내가 그만한 조치 하나 없이 여기 왔을 것 같아? 비켜. 그리고 다신 우리 집에도 찾아오지 마. 현주야. 전 그 길로 나와 그 후로 전 남편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하겠다고 하자마자 전 짐 싸들고 캐나다에 있는 사촌 언니네로 피신하듯 와버렸어요. 면접 교섭 불이행해서 벌금 내는 게 낫지 도저히 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못된 마음일 수도 있지만 시댁에 질질 끌려다니는 꼴을 보니 너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캐나다에 가버렸다는 소식에 남편이 울면서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 후로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살게 되었는데 남편을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와 제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남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7년의 세월이 지났고 얼마 전 할머님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연락해 주셔서 알게 되었죠.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 할머니가 안 계시니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찾아왔다더군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은 그렇게 이혼 후 2년 만에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과 사귀었어요. 그 여자와 수년간 결혼도 안 하고 사귀다 1년 전 헤어지게 됐는데 그 후 다시 친정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할머님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아이 아빠란 이유로 재결합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정말 저만 생각하는 되바라지고 못된 년이라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는 이혼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 후 캐나다에 와서 아이에게 집중하며 사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가끔 아빠를 찾는 아이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만약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의 표정이 지금처럼 행복만 가득하진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전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남편에게 보란 듯 이혼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